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도쿄 미식 여행에 이어 도쿄 건축 예술 여행을 소개합니다. 저는 공들여 지어진 건축물들을 보며 감동받는 그런 경험들을 즐기고 또 그것은 제 업무인 오디오 홈셔터룸 설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타고난 건축물을 보며 강렬한 영감을 받는 편입니다. 건축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를 8명이나 배출한 일본이기에 일본에 가면 새로운 건축물들을 둘러보는 편인데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3년 가까이 갈 수 없었죠. 그간 새로 오픈한 건축물들을 이번 출장의 여유 시간 동안 서둘러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달성했네요. 하피TV의 건축 예술 여행 소개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무라카미 도서관입니다. 하피TV의 무라카미 하루키의 오디오 영상은 여러분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제가 남성지 GQ에 교과한 글에서도 코로나가 끝나면 찾을 장소로 무라카미 도서관을 꼽았습니다. 하루키는 지난 2018년 그의 책과 음반 1만 여점을 모교 와세다 대학에 기증했는데요. 이에 대학 동창인 유니클로 야나이 다다시 회장이 무라카미 도서관 건립을 위해 125억 원을 쾌척하고 설계는 건축가 구마켄코가 맡았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도서관을 찾기 위해 와세다역에 내려 걸어갑니다. 와세다 대학 교정은 동네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고풍스러운 건물이 멋스럽게 느껴지죠. 이런 풍광을 가까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맘때 연세대 2대 교정 걸으시면 됩니다. 해외라고 우리보다 늘 더 좋은 건 아니에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이 건물은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실 동을 구마켄코가 리노베이션 한 겁니다. 구마켄코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보죠. 도쿄올림픽 주 경기장 설계자로 낙점된 자하 하디드의 반기를 들어 제공모전을 개최. 결국 구마켄코가 설계자로 낙점되죠. 그런데 구마켄코의 설계안이 자신의 원안을 표절했다고 자하디드가 맞서면서 경랑에 빠져들죠. 그런데 이 지난한 과정에서 자하디드는 심장마비로 사망해요. 하지만 이후 구마켄코는 일본 대표 건축가로 부상, 세계에서 가장 바쁜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건축물을 쏟아낸 것도 그였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무라카미 하루키 도서관이죠. 도서관 입구에는 거대한 나무 조형물이 돋보이죠. 이런 조형물이 구마켄코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죠. 스타벅스 다자이후의 치코쿠구미나 네즈미수관의 세로 격자가 대표적이죠. 도쿄올림픽 신국립경기장에도 목재가 중심이에요. 제가 이번 겨울에 방문할 예정인 아웃도어 브랜드 스노우피크가 만든 온천 스노우피크 필 스웨이트 스파에도 그의 시그니처가 듬뿍 담겨있죠. 구마켄코는 젊은 시절 일본의 노출 콘크리트 주류에 안티를 선언하며 옥조 건축에 몰두해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재도 종종 쓰는데요. 국내에 짓고 있는 KCC 오디오 박물관에는 외관에 금속 루버를 씁니다. 그의 건축물을 찾으셨을 때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신다면 보다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키 도서관의 구조물은 소설가 하루키 세계로 들어가는 터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는데요. 그런데 사진과 달리 실물은 감동스럽지 못했습니다. 밋밋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먼저 예약한 입장권을 수령했습니다. 하루키 도서관은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해야 하며 관람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메인 터널, 하루키 도서관의 메인 공간이라 할 수 있죠. 3층 높이의 책장을 쌓아 올려서 터널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거대한 터널을 통과하며 하루키 세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는 시그널인 거죠.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린 책장은 구마켄코의 카도가 뮤지엄과 유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스타그래머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하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곳에는 하루키가 출간한 책들, 그리고 5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된 그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장책 3,000여 점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디오 관련 책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디오 평론가 고 스가노 오키히코 선생의 신 레코드 연주가론도 있네요. 저도 소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곳을 찾은 가장 큰 목적은 하루키의 서재와 하루키의 오디오룸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서둘러 찾았습니다. 하루키의 서재는 먼저 하피TV의 하루키 오디오 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이곳에 하루키의 서재를 고스란히 옮겨 놓았어요. 공간 및 배치된 가구들의 크기를 90% 이상 충실하게 재현해 놓았다고 합니다. 하루키는 바로 이런 공간에서 음악을 들으며 글을 써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서재를 재현하려면 하루키의 오디오도 그대로 재현했어야죠. 하루키의 오디오가 그리 구하기 어려운 제품도 아니고 일본 가격 기준으로는 200만엔도 안 되는 금액에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키가 가져다 놓은 대눈 DP3000, 마란츠 PM17SA, CM6001 정도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전원도 연결하지 않아 코드가 보일 정도죠.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하루키의 공간을 보면서 커피 한 잔도 하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디오룸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에는 한쪽 벽에 하루키가 기증한 앨범이 전시되어 있고 음악 감상도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안에 담겨있는 LP는 하루키가 운영한 재즈바 피터캣에 사용하던 LP입니다. 직접 그린 피터캣 로고가 귀엽죠. 오디오는 쾌적한 공간에 앉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실로 멋진 공간이죠. 그런데 오디오가 또 실망이었어요. 이곳의 컨셉은 하루키의 서재 오디오를 옮겨와 그가 선정한 음악을 듣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디오가 JBL 소너스 파베르의 가장 저렴한 스피커를 가져다 놨어요. 그의 스피커가 JBL은 맞지만 이렇게 저가형은 아니죠. 또 뜬금없이 하루키와 관계없는 소너스 파베르 루미나 3는 대체 뭔가요? 이를 울리는 건 러스만 턴테이블 DD171, 아큐페이지 인티앰프와 와란트 CDP SA10이었어요. 그나마 이건 구성이 비슷하네요. 그렇지만 스피커가 너무 아쉬워요.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평론가 오노데라 코지가 컨설팅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컨설팅이 맞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들어주는 음악도 LP가 아닌 CD. 여기 오는 사람들은 하루키의 LP를 듣는 바로 그 경험을 하고 싶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아쉬움을 남긴 채 하루키 도서관을 떠났습니다. 와사다 대학교에 있는 무라카미 도서관에 보고 나왔습니다. 무라카미의 책들을 한데 모은 것에는 의의가 있으나 알려졌던 대로 무라카미가 선정한 LP라든지 추천하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컬렉션이나 체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디오도 너무 소박하고 오디오 설치도 너무 아쉽다. 그리고 다 협찬으로 한 것 같은 서재를 꾸미는 데서도 그대로 갖다 놓을 수 있었을 텐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서재에는 오디오도 없고 오디오룸은 똑같은 오디오 시스템도 아니고 각 회사의 가장 엔트리급 스피커로 심지어 LP를 틀지도 않고 LP는 전시만 해놓은 거잖아요. 굉장히 아쉬웠어요. 하물며 한국에서는 하루키의 클래식 책이 올해 나왔잖아요. 하루키의 신간인데 클래식 LP라도 책에 나와 있는 LP를 가져다 놓고 그걸 좀 듣게 한다든지 오디오 시스템을 사착으로라도 그런 좀 기획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제가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구마켄코랑 와세다 동문인 유니클로 회장이 선뜻 기부를 해서 만든 멋진 공간이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만한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하루키의 팬인데 팬의 입장에서 좀 아쉬웠다. 그리고 구마켄코의 건축도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루키 도서관을 둘러보고 근처에 있는 쿠사마 야웨이 뮤지엄에 들렸습니다. 쿠사마 야웨이 뮤지엄은 처음 오픈했던 2017년에 다녀오고 두 번째인데요. 5년 만인데 크게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Pray for Love이라는 최근 작품들을 전시했는데 촬영 금지라 홈페이지에 있는 작품만 가져왔습니다. 1929년생, 올해로 93세인데 이렇게 많은 작품을 최근까지 쏟아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3층에는 자신의 작업실을 재현해 놓은 I'm Here But Nothing 작품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제주 본태 박물관에 있는 무한 거울방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죠. 옥상에도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쿠사마 야유이는 촉수를 즐겨 사용하죠. 이후 소개할 오카모토 타로와 유사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둘러보고 다음 목적지 카도카와 무사시노 뮤지엄으로 향했습니다. 사이타마에 위치해 지하철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카도카와는 일본의 유명 출판 기업이죠. 우리에게는 애니메이션, 특히 잡지 뉴타입으로 널리 알려졌고 히트작 너의 이름의 부가 콘텐츠도 카도카와 소유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처음 구독한 일본 잡지 MXX 매거진의 아스키가 현재 카도카와 소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카도카와의 일대 주주가 카카오입니다. 일본 1등 웹툰 플랫폼 피코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카도카와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개소한 카도카와 무사시노 뮤지엄은 카도카와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 전시장, 호텔, 그리고 신사까지 보유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먼 길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공간 디자인 멋지죠? 앞서 언급한 구마켄코의 건축과 다르게 석재를 과감히 썼습니다. 30m 폭의 거대한 암석을 표현하려 한 본관은 실제로 노출된 창문 하나 없이 2만 장의 화강암을 하나하나 붙인 것이라 해요. 이 소재는 이 지역이 과거 후지산 화산 폭발로 인해 화산재로 뒤덮인 지역이었다는 발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제의를 딛고 일어선 지구와 인간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네요. 멀리서 보면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중세의 거대한 성 같기도 합니다. 만화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건축인 거죠. 가까이서 보면 석재를 붙인 디테일이 끝내줍니다. 미세한 간격을 두고 붙여있을 뿐만 아니라 표면의 각을 끊임없이 변화를 줘 보는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흑과 백만 표현할 수 있는 컬러의 석재만 골랐다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에 구마켄코가 탁월한 건축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멋진 건축물을 보면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세요. 인간은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합쳐져 곰감각을 이룰 때 보다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5층 구조인데요. 티켓을 구입하고 메인 공간인 4층 책장 극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카도카와의 서적 외에도 창업자 카도카와 켄요시 등의 소장책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총 8m, 3층 높이에 360도로 둘러싸인 책상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죠. 앞서 보여드린 무라카미 도서관과도 유사성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물은 사진보다 별로였어요. 일단 책이 꽂혀있는 책장의 목재질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스타그래머블, 이런 공간이 2022년에 여전히 먹히는 거겠죠. 책을 느긋하게 앉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는 점도 아쉬웠어요. 책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느껴져 아쉬웠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는 도중 데츠카 오사무의 철화나톤과 이를 우라사와 나오키가 재해석한 플루토가 같이 꽂혀있네요. 둘 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5층으로 올라가니 벽면에 프로젝션으로 작품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몰입감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콘텐츠가 생각보다 부실했어요. 건물을 나오니 맞은편에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사가 위치합니다. 이 신사의 건축이 의외로 훌륭했습니다. 신사에서는 이렇게 물 흐르는 소리를 듣는 즐거움도 있죠. 본관은 이렇게 그가 즐겨 쓰는 목재 외관을 알루미늄으로 새롭게 표현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이 패턴이 시그니처처럼 쓰여 곳곳에 보입니다. 이곳을 찾으시면 이를 발견하는 즐거움도 있으실 거예요. 밖의 야외 정원은 팀랩의 전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팀랩 전시장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실버 조형물에 조명을 투사해 몽환적인 분위기를 내는 전시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보면 공짜, 안으로 들어가면 돈을 내야 합니다. 다음 장소로 향하는데 빈티지 911 타르가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일본에는 이렇게 상태 좋은 빈티지 911이 많다는 점이 참 부럽죠. 상태 좋은 빈티지 911을 소장하는 것, 제 오랜 로망입니다. 잠시 숙소 근처의 쇼핑몰 긴자6에 들렀습니다. 긴자6는 이렇게 예술 작품을 전시해 놓는데요. 오픈 초에는 쿠사마 야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아티스트 장 줄리앙을 전시했네요. 국내도 DDP에서 10월 1일부터 전시 중이죠. 6층의 츠타야 서점에 가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일본에서도 BTS는 대단하네요. 일본 부근은 B를 표지 모델로 해 6장을 냈습니다. 팬들은 이거 다 사야 하는 거겠죠. 원래 분재샵이 있던 장소에 아트북 타셴이 팝업 스토어를 냈습니다. 리미티드로 나온 스몰 사이즈의 호크니, 페라리 등을 전시해놨습니다. 그런데 호크니, 페라리는 5,000부, 1,697부 이상 찍어서 희소성이 약하죠. 진짜는 이놈입니다. Murals of Tibet, 티벳 벽화를 다룬 책인데 정말 끝내주죠. 가격이 스탠드 포함 12,000불, 국내 출시 가격이 1,800만원입니다. 918부 한정이고요. 제가 침을 흘리며 보고 있으니 타신 본사 직원이 한국으로 무료 배송 가능하다고 보시네요. 오기 전에 라멘만 안 먹어서도 살 수... 이번엔 카페 한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찾는 곳은 오모테산도 가운데 유명한 육교요. 날씨가 좋은 날 빛반사가 너무 예쁜 디올 건물 옆에 자이루 빌딩입니다. 자이루는 자이어로 발음하는 것이 맞지만 일본에서는 자이루라 발음하므로 여기서는 자이루라 하겠습니다. 건물 1층에 샤넬 매장이 있어 유명한 빌딩이죠. 2층에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 비즈빔 매장이 있습니다. 비즈빔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의 비즈빔 파라곤 영상을 보고 오세요. 인테리어가 끝내주는 곳입니다. 피에르 잔느의 의자부터 가구 하나하나가 하이엔드 빈티지의 끝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너무 괜찮은 데님 자켓을 보고 침만 흘리다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빌딩을 찾은 이유는 4층 커피숍 카페 자이루 때문입니다. 이곳의 인테리어는 건축가 타네 치요시가 맡았습니다. 타네 치요시는 떠오르는 신의 건축가입니다. 1979년생인 이 건축가가 대단한 점은 일본에서 어떤 인맥도 없이 성공했다는 점이죠. 마치 안도 타다오처럼요. 타네 치요시는 어린 시절 축구 선수로 활동하다 축구를 그만두게 되자 건축을 선택해 대학 시절 해외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성장합니다. 앞서 자하 하디드에서 말씀드렸듯 일본 건축계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유학파인 그를 선뜻 받아주지 못했죠. 타네 치요시는 에스토니아 국립박물관 등 해외 공모전을 통해 성장합니다. 해외에서 포트폴리오를 쌓아 일본으로 오게 된 케이스죠. 제가 이 친구를 처음 알게 된 건
2015년 일본의 프랭크 게리 전이었는데요. 이때 전시 디렉터가 바로 타네 츠요시였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준 사람은 그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챈 미술관 21 사이트의 오너이자 천재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였습니다. 올해 8월 이세이 미야케는 세상을 떠났죠. 이때부터 타네 츠요시는 일본 내에서 이름을 조금씩 알리다 아오모리현 히로카시 벽돌 창고 미술관 같은 대표작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곳 저도 꼭 한번 가볼 생각인데요. 타네 츠요시는 카페 자이루도 그렇지만 브라운의 색감, 농도, 음영을 기가 막히게 이용할 줄 알아요. 다양한 소재로 각기 다른 브라운 톤을 표현해내는데 사진만 보아도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그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1910년 설계했던 도쿄 임페리얼 호텔의 세 번째 리뉴얼 설계 공모전에 유수의 건축가를 제치고 낙점됐습니다. 완공이 2030년이니 2026년 인근에 오픈하는 도쿄 월드오프 아스토리아와 도쿄 최고의 호텔 타이틀을 두고 겨루게 되겠죠. 누가 승리할지 우리는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카페 자이루를 찾아 타네 츠요시의 건축을 미리 맛보고 싶었습니다. 브라운의 천재 타네 츠요시답게 벽면과 천정 마감이나 동판으로 포인트를 준 설계는 가히 압도적이네요. 여러분도 오모테산도 가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고 앞으로 세계 건축에서 타네 츠요시의 행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전시를 찾았습니다. 먼저 도쿄 신미술관에서 열렸던 이우완 전시입니다. 로pongi에는 모리미술관, 산토리 미술관, 21 디자인 아트, 그리고 국립신미술관 4곳의 미술관이 있죠. 좋은 전시를 보고 싶다면 로pongi에 오시면 좋습니다. 국립신미술관은 일본 건축계의 거장 구로가와 기쇼의 설계죠. 긴자 캡슐타워로 유명하고 잠실 롯데월드도 그의 설계입니다. 국립신미술관은 그의 유작입니다. 외부는 일렁이는 파도처럼 유리를 배치했고 내부는 매끈한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했어요. 올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멋진 건축입니다. 해외 미술관은 이렇게 내외부에 유명 디자이너의 체어를 가져다 놓고 누구나 앉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의 의자를 누구나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미술관의 또 하나의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미술관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 이런 사례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싼 가구를 샵에서 1분 앉아본다고 진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유보다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이곳엔 옆모습이 더 섹시한 의자 카란센 CH07을 창가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우완 전시는 이전에도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보아왔고 몇 년 전에는 나오시마에 있는 이우완 미술관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는 이우완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작품을 한데 모아 작가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이우완의 서사를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 음성 가이드를 지원하는데 에어팟으로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야외 공간에는 설치 작품으로 전시해 두었는데요. 과거 안도 타다우 전시회에는 역의 빛의 교회 촉소무용을 전시해 두었었죠. 그리고 여기에 멋진 의자들이 놓여있죠. 제가 사랑하는 디자이너 폴 케올룸의 의자들. 1950년대부터 일찌감치 가구의 스틸을 적극 사용한 천재 디자이너였습니다. 폴 케올룸의 PK22에 앉아 도쿄의 가을 풍광을 만끽하니 최고였습니다. 전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도록을 구매해 나왔습니다. 전시장을 나와 다음 전시를 보러 21 디자인 사이트로 향합니다. 저는 이 길을 참 좋아합니다. 도심 안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도쿄에 살 수 있다면 저는 로pongi를 택할 것 같습니다. 21 디자인 사이트는 안도 타다오 설계입니다. 오너는 이세이 미야케 파운데이션이고요. 미술관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형 전시보다는 작지만 흥미로운 주제의 전시가 많은 편입니다. 오늘의 전시는 크리스토프 앤 장클로드이고요. 두 사람은 부부이고 같은 날에 태어났으며 같이 작업했습니다. 대지미술가로 불리며 공공장소를 포장하는 프로젝트가 유명하죠. 작년 프랑스 개선문을 포장하는 프로젝트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이고 이번 전시는 이들의 개선문 프로젝트에 대한 전시입니다. 크리스토 앤 장클로드의 전시 영상으로 짧게나마 소개드립니다.
이번에는 피카소와 오카모토 타로 전시를 보기 위해 우에노를 찾았습니다. 앞서 소개한 전시와 달리 피카소와 오카모토 타로는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오카모토 타로는 우라사와 나오키의 20세기 소년을 통해 친숙한 1970년 오사카 만국 박람회의 상징 태양의 탑을 만든 예술가입니다. 예술은 폭발이다 라는 유행어를 만든 사람이죠. 전시를 보고 나니 새로이 복원에 개방한 태양의 탑 실물을 보러 오사카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도쿄 건축 예술 여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면 건축, 예술, 미식을 찾아 매일 2만 보 이상을 걸어 다닙니다. 코로나로 나가지 못했던 유럽 쪽도 곧 출장을 떠날 예정인데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유럽의 미식, 건축, 예술 여행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